그러니까 탄핵 사태 한 달 동안 북한은 딱 4일 보도했어요. 간략하게. 그러니까 여기하고 엮이고 싶지 않은 거지. 그리고 여기를 보여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대통령을 탄핵을 해? 대통령 임기가 있어? 아, 여달 머리가 저렇구나. 신발은 저런 거 신어? 청바지가 저렇구나. 건물은 왜 이렇게 높아? 차는 왜 이렇게 많아? 북한 당국이 원하지 않던 효과. 제일 큰 게 뭐냐면은 지도자 임기가 있고 쫓아내는구나. 네. 우리 수령은 죽을 때까지 하는데 그 다음에 화나면 나가는구나. 시위도 하는구나. 이게 싫은 거죠.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면 북미 대화를 다시 재개할까요? 한다고 해도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릴 것 같은데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무슨 계획 갖고 있을까요? 가난한 핵 개발국에서 러시아를 등에 업은 어떤 핵 보유국 이런 생각 하고 있을까요? 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올 한해 북한 이야기, 파병된 북한군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북한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종합을 해보면 러시아하고 우리 정부의 정보가 더 낫습니까? 미국 정부의 정보가 낫습니까? 미국하고 우리 정부는 거의 일치해요.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말은 일단 걸러야 된다. 그거야 서로 네. 유리하게 하겠 일단 걸러야 된다. 전쟁이니까요. 심리전이 너무 많고. 근데 확실한 건 북한의 폭풍군단 11군단 후방군단이에요. 네. 특수작전군이라고 하는 경보병. 그러나 현대전의 경보병은 아니에요. 이게 정말로 보병, 걸어다니는 보병이거든요. 현대전의 경보병은 기동성이 있어요. 네. 미국의 스트라이커 여단이 바로 현대전의 경보병입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화력을 갖추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비행기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병이 쉽게 말하면 요즘의 경보병인 거예요. 그러겠죠. 네. 그런데 북한은 기계화된 경보병이 아니에요. 6.25 때 개념이에요. 그냥 정말로 심하게 말하면 미스걸 하나 차고 산속으로 떼우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전방군단은 서쪽에서 4군단, 2군단, 5군단, 1군단 4개 군단이 있거든요. 얘들이 화력이 제일 막강해요. 여기 전면전이 벌어지면 평양 후방에 있는 11군단이 산악행군을 통해서 태백산맥 직선으로 뒤로 와서 충주, 이천 이런 데서 교란하는 거예요. 네. 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밥 먹고 산악행군만 하거든요. 이 친구들이 간 거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규모는 우리 국정원은 11,000명. 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는 12,000명. 미국은 만 명 이상 이렇게 잡아요. 그러니까 11,000명이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사단입니다. 3,000명으로 구성된 4개 여단이 간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럼 여단장이 별 하나거든요. 그럼 4개 여단이니까 별이 4개가 갔을 거예요. 4명이. 네. 그 다음에 김영복이라고 하는 별 3개짜리가 갔고. 네. 그 다음에 정찰청국장이 갔다고 그랬거든요. 이것도 별이거든요. 6개죠. 그럼 북한은 야전군을 감시하는 총정치국 군인이 또 가요. 이것도 장성이었을 거예요. 그럼 최소 7명은 장성은 따라갔다고 봐야 돼요. 1개 사단 11,000, 2,000. 10월 상순에 갔고 크루스크의 11월경에는 이제 결집을 했어요. 이게 이제 왼쪽이 우크라이나 지도고요. 저게 불행하다기보다는 우크라이나 운명입니다. 저게 유럽과 러시아를 정확하게 다리처럼 이어주는 게 우크라이나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하는 걸 막을 수밖에 없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너무 무서우니까 나토 가입하려고 했고 이게 전쟁의 원인이거든요. 근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밑에 빨간 부분 있죠? 길게. 이걸 이제 남부 회랑이라고 그러는데 크림반도와 루안스크, 도네츠크라고 하는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이 분쟁을 벌였던 지역을 남쪽을 러시아가 침공을 해서 이어버렸거든요. 저건 100% 우크라이나 땅이거든요. 네. 근데 저게 남한 면적 좀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르키우라고 있죠. 네. 네. 거기에 조그맣게 분쟁이 있어요. 작은. 근데 하르키우가 군수공업 지역이니까 러시아는 뺏고 싶고 우크라이나는 절대로 안 뺏기는 지역이고 저긴 면적 얼마 안 돼요. 그다음에 맨 위에 이제 터지는 게 2개 돼 있죠. 니콜라에보, 다리노, 수두자 이렇게 돼 있죠. 저희가 쿠르스크예요. 근데 저기는 거꾸로 러시아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거꾸로 러시아를 침공한 거죠. 그렇죠. 네. 지금 러시아고 오른쪽으로 밀리고 왼쪽으로 치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네. 저기가 이제 인민군이 저희가 있거든요. 네. 저희가 있는데 러시아군이 4만, 인민군이 10,000명 이상으로 추정되거든요. 우크라이나군은 한 3만 좀 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10,000명이 갔으니까 5만 대 3만 그렇죠. 합치면. 네. 근데 그 10,000명이 어마어마한 볼륨의 그 지원이 되죠. 그렇죠. 4명이 5명이 된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인원수는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아주 재미를 봤어요, 일단. 근데 문제는 전투력입니다. 왜냐하면
저 지역이 평원이거든요. 2차 세계대전 때 세계 최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갑전이 벌어졌어요. 수천 대의 탱크가 엉켜서 싸웠거든요. 평원이거든요. 탱크가 산에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이 산악행군에 특화된 장갑차, 탱크, 야포가 없는, 그러니까 폭풍군단의 제일 중화기는 60mm 박격포예요. 들고 다니는 거. 이거 사거리가 2km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저기는 지금 152mm와 155mm 포가 주고받아요. 사거리가 30km예요. 무장도 개인 화기밖에 없고 탱크, 장갑차, 야포 지원이 없는 부대가 산악이 아닌 은폐, 은폐가 불가능한 평원으로 지금 내몰린 거죠. 거기다가 러시아의 특징은 뭐냐면 러시아가 전장을 우세하게 지배하지만 소모가 훨씬 많아요. 인해 전술이에요. 쉽게 말하면. 쏟아부어서 조금씩 진전하는 거거든요. 네. 여기에 지금 인민군이 총알바지로 맨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000명이 갔는데 12월 말 기준으로 약 2주간 전투로 우리 국정원은 100명 전사, 1,000명 부상, 미국은 1,000명 전사 부상, 젤렌스키 대통령은 3,000명이라고 했거든요. 5일날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 말은 인민군이 3,800명이 전사 부상했다. 이건 전투에서 예외거든요. 그럼 3분의 1이거든요. 한 달도 안 돼서 3분의 1이거든요. 네. 우리 국정원이 맞다고 그래도 국정원 그 평가가 미국 평가가 거의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월 중순에서 하순으로 1,000명이었거든요. 그럼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아마 2,000명쯤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건 거의 괴멸적인 타격을 받는 거거든요. 한두 달 지나면 다 소모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진짜 그 말이 사실이라면 두세 달도 못 버틴다는 못 거예요. 버티죠. 러우 전쟁 쿠르스크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부대가 전혀 준비도 없이 장비도 없이 또 하나는 싸울 의지가 없어요. 왜냐 북한 사람들한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소련이었잖아요. 우리 군인이 네. 미국에 가서 캐나다랑 전쟁하라고 그러면 하겠어요? 그거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군인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적개심을 가질 이유가 없고 러시아를 위해서 전쟁을 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폭풍군단은 모든 면에서 전투력이 발휘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도에 나오는 99%의 전장 상황은 거긴 정체돼 있어요. 매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네. 우리 고지전처럼. 그러나 저 쿠르스크 지금 500제곱킬로미터 원래 한 1000제곱킬로미터 정도를 우크라이나가 장악했는데 지난해 8월 초부터 시작해서 근데 지금 절반은 뺏겼어요. 한 500제곱킬로 남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전선이 교착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북한군과 러시아군이 인해 전술로 가는 거고 북한군이 또 러시아에 의해서 맨 앞에 방패 총알바지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주 전투는 저 좁은 지역에서 벌어져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은 맨날 그러잖아요. 24시간 안에 끝낼 거야. 네. 끝내지는 못하죠. 그러나 트럼프의 집권과 함께 아마 이게 출범과 함께 휴전 모드로 급격히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젤렌스키 푸틴은 트럼프 집권하는 그날 가지고 있는 땅이 국경선이 된다거든요. 원래 우리도 휴전하기 전에 고지전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정말 1m라도 앞으로 밀기 위해서 그때 다 죽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피해가 3년 전쟁했지만 네. 2년이 고지전이었거든요. 네. 2년 동안 휴전 협상했어요.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지금 휴전하면 자기가 이기는 거예요. 남한 면적을 장악했으니까요. 그렇죠. 네. 하고 싶어요. 속으로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고맙죠. 근데 문제는 저 쿠르스크예요. 2차 세계대전 1945년 러시아 전승절이 5월 9일이거든요. 1945년 5월 9일 이후로 러시아는 본토를 외국 군대에게 뺏긴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여기 뺏겼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푸틴은 저걸 뺏긴 상태에서 만일에 휴전을 하면 못 받아들이죠. 수치니까. 훨씬 큰 땅을 얻었지만 그렇죠. 네. 용서가 안 되죠. 자존심이죠. 젤렌스키는 저 땅을 장악하고 있으면 휴전을 막을 수 있죠. 아. 그 다음에 나중에 휴전 협상에서 저 땅과 남부의 많은 땅을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양쪽이 지금 저기서 운명을 건 겨울이면 전쟁하기 어렵거든요. 네. 아이고 얼마나 지금 거긴 뭐 얼마나 춥겠어요. 저 거기서 유학했잖아요. 그 시베리아였어. 영하 30도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서 이제 앞으로 2주 정도, 한 1주 좀 더 남았네요. 트럼프. 아마 저기서 아마 불꽃이 튈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가운데 북한군이 있네요. 예, 보통 러시아군 사상자가 뭐 정확히 모르죠. 네. 1,000명 단위였는데 최근에는 2,000명, 3,000명까지 늘었어요. 하루에. 하루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다 믿을 수는 없지만 네. 전쟁 이후 3년 이제 3년 돼 가거든요. 러시아군 소모가 70에서 80만 명이에요. 그다음에 전사자에 대한 보상금 지불한 거를 계산해 봤더니 최소 20만 명이 전사예요. 천하의 러시아도 못 견뎌요. 그러니까 양쪽이 무제한적인 소모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인민군이 간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 그 방송할 때 마이크가 3개잖아요. 네. 그럼 이제 3명이 할 때는 마이크 3개 다 필요하잖아요. 마이크 하나만 없어도 3명 방송 못 하죠. 군대 편제도 마찬가지예요. 11,000명이지만 2,000명만 소모돼도 사단 작전이 불가능해요. 네. 그 보충병이 끊임없이 가야 돼요. 영화 보면 네. 보충병 오잖아요. 그러니까 1,000명, 2,000명, 3,000명 정도 소모되면 사단은 괴멸된 거예요. 여단 편제로 바꿔야 돼요. 지금 벌써 사단 편제가 괴멸됐거든요. 그럼 추가 파병은 불가피하다는 얘기죠. 아. 그러니까 이미 북한 내부에서 추가 파병 준비 설이 나오고 있고, 네. 근데 이제 김정은의 딜레마죠. 뭐냐? 첫 번째, 북한군의 형편없는 전투력이 확인됐어요. 그럼 두 번째, 더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번에는 더 정예병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존심 회복하려면. 어차피 소모될 거지만 끝없는 수렁에 빠져드는 거죠. 우리가 월남전 때 64년, 73년까지 파병했는데 연인원 32만 명이 갔어요. 네. 월남전은 주로 게릴라 소탕전이었어요. 전면적인 소모전이 아니라 월남군도 네. 있었지만 이거는 대규모 소모전이거든요. 그래도 우리 그 아까 꽃다운 청춘 우리 선배들 5,000명이 전사하셨거든요. 네. 10,000명이 부상했어요. 전사 대 부상은 최소 2대1 비율이거든요. 네. 그러면 북한으로 치면은 이제 끝없는 소모의 수령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러니까 김정은은 처음에 신의 한 수라고 생각했겠죠. 파병이 돈 벌고 군사기술 받고 혈맹이고 이제 장구 끝에 악수가 되는 거죠. 보내면 계속 보내야 되는 거고 휴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무제한적인 소모전에 인민군이 이제 갈려 나가겠죠. 아니 뭐 푸틴하고 최소한 뭐 맥시멈 몇 명까지 뭐 이런 최소한의 밴드가 있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러시아는 더 원하겠죠. 네. 계속해서 원하겠죠. 그러겠죠. 왜냐하면 네. 러시아도 지금 병력 자원이 고갈됐거든요. 그러면 김정은으로서는 나 이제 안 갈 거야 이렇게 말 못하죠. 입만 열면 혈맹이라고 그랬고 한 전호가 참호거든요. 네. 언제나 한 전호에 서 있을 거다고 지가 입으로 여러 번 얘기했어요. 약속 지켜야죠. 그리고 지난해 6월에 체결된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의하면 네.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지체 없이 도와준다고 돼 있거든요. 약속 지켜야죠. 러시아한테. 그러면 지금 딜레마겠죠. 그런데 아직 평양에서는 대규모 파병 전사자 소식을 모르거든요. 그리고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사람들한테 만일에 우연히 만나게 네. 되면 좀 복잡합니다. 기밀이니까 좀 돌려서 말씀드릴게요. 파병 얘기는 입 꽉 닫고 안 한답니다. 물어보지 마라 괴로우니까 이렇게 말하고 끝난답니다. 근데 점점 퍼지고 있죠 이제. 근데 아직 전사자들한테 통지는 안 갔을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 최소 수백 명은 전사했을 거예요. 이미 1,000명 단위 넘어갈 수도 있고 곧 넘어갈 거고 그럼 영원히 숨길 수가 없죠. 그럼 이제 그럼요. 많은 전사자들이 발생을 하면 아무리 정보를 통제한다지만 알죠. 기본적으로 평양에서 사람들 다 핸드폰 쓰고 있고 그럼요. 그 사람들 뭐 모바일 이런 거 다 물론 검색이나 이런 거 전부 다 통제한다지만 푸틴 독재자잖아요. 푸틴 겁이 없거든요. 근데 푸틴이 러시아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머니 외에. 이 전사자들의 모임. 네. 이분들이 제일 강해요. 이분들은 겁날 게 없잖아요. 그렇죠. 자식 자식이 자식 의미 없이.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독재를 참는 건 자기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참고 있는 거지. 오로지 자식들. 북한도 하나 낳거든요. 학교 출산율이 1.347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이유도 없는 명분 없는 전쟁에 아무 이유 없이 의미 없이 죽어나갔다고 그러면 그걸 부모들이 용납할까요? 의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베트남전 때는 냉전기였으니까 공산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이랑 진영이 있었어요. 명분이라도. 명분이라도 있었죠. 두 번째, 그때 많은 분들이 몰래 가셨거든요. 부모가 막으니까. 네. 돈 때문에 사실 어려웠잖아요. 네. 그분들의 사실 피와 땀이 우리 한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거든요. 우리 국방력 발전에. 네. 근데
북한은 아니잖아요. 명분도 없어. 실리 돈을 줄 것 같아요? 저도 쥐꼬리만큼 주겠죠. 실리도 없어. 왜 갔어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최악의 선택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박사님 보시기에는 추가 파병은 불가피하다. 지금 추가 파병이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빠르게 소모됐고 이미 사단작전 편제는 불가능하고 그리고 여러 면에서 인민군, 북한군의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멈추면 네.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존심부터 시작해서 모든 면에서 지금 남는 장사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럼 김정은이 사실 안 보내야 되는데 이걸 회복하고 싶겠죠. 그럼 더 추가적인 정예병력을 보낼 가능성이 있죠. 좀 더 준비된. 네. 그래서 자존심도 회복하고 러시아에 대한 레버리지도 더 강화하고 할 가능성이 좀 더 있어 보여요. 그러나 이제 더 보낸다면 이제 끝없는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죠. 뭐 전에도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개고기 통조림 보셨을 거예요. 아마. 네. 네. 북한에서는 개고기란 말 안 써요. 단고기라고 그러지. 그다음에 무슨 인공기를 가지고 갔다. 자기 신분증도 숨기는 사람들이 인공기를 왜 가져갑니까? 그다음에 부상병을 잡은 사진도 있는데 그 부상병을 공개한 게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아니라 민간단체가 공개했거든요. 말이 안 되죠. 저 얘기거든요. 젤렌스키가 한 말이거든요. 북한군이 동료 투항을 막으려 서로 처형하고 있다. 아니 투항한다고 그러고 투항합니까? 그다음에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저 말뿐이에요.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네. 끊임없이 인민군의 사기가 형편없다. 뭐 투항한 사람 처형한다. 뭐 무슨 러시아 여성을 뭐 성폭행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발 이 얘기들은 일단 걸러야 된다. 전쟁이란 프로파간다 당연히 있는 거 아니에요? 이해할 수는 있죠. 네. 그다음에 러시아는 뭐냐 또 이거거든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 300명을 죽였다. 뭐 파죽지세로 뭐 2km를 진전했다 그랬거든요. 네. 군사 블로거.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 폭풍군단은 경보병이 주축이고 전장 환경이나 언어 차이도 있고 적응 기간 한 달도 안 되거든요. 네. 전투 의지도 없는데 뭐 질풍노도처럼 우크라이나군 300명을 어떻게 죽입니까? 우크라이나군은 중무장하고 있거든요. 네. 야프와 탱크 장갑차로 무장하고 있거든요. 드론으로 무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러시아군이 여기 이 러시아가 하는 말에 의하면 지뢰밭 2km를 단숨에 통과해서 마을을 점령했다고 그러거든요. 말이 어떻게 됩니까? 그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가짜뉴스들인 거죠. 그러니까 확실한 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게는 좀 걸러야 된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국정원과 미국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과 미국 말을 종합해 보면 네. 거의 사실에 부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무슨 전투지가 있겠습니까? 살아서 돌아가겠다는 생각밖에 없겠죠. 그러니까요.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게 뭐 김정은에게 세뇌돼서 뭐 자계를 선택한다. 제가 북한 청년들 많이 만나거든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아, 그럼요. 북한의 MZ는 네. 나 혼자 잘 살고 싶고 잘 먹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배급 체계가 붕괴됐거든요. 저도 소련에 유학할 때 학교 당국에서 배급표를 주거든요. 네. 그럼 학교 당국이 고마워요. 뭐 밀가루 주고 감자 주고 고기 주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배급 체계가 붕괴돼서 장마당에서 자기들이 벌어먹고 살거든요. 네. 그 배급도 안 주는데 노동당이나 국가의 충성심이 나오겠습니까? 기성세대와 달라요. 자기가 벌어 자기가 먹고 사는 사회. 그다음에 남한 한류에 완전히 매혹되는 세대. 북한도 MB세대 기성세대 말 안 들어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근데 가서 뭐 김정은이 뭘 해줬다고 세뇌당해서 네, 자살하고 뭐 고향에 있는 부모 생각해서 고향에 있는 부모 생각하면 빨리 살아 돌아가야지 왜 자살을 왜 합니까?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런 소식들은 지금 특히 미국이나 영국 쪽에서 우크라이나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북한의 군사 문화나 북한 문화를 모르는 보도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전장 상황은 좀 어렵다. 알기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북한 경제 사실 우리가 뭐 통계도 많이 믿을 수도 없고 어떤 상황은 어때요? 뭐 안 어려웠던 적이 없어서 별로 뭐 의미 있는 질문 같지 않은데 이게 재밌는 게요. 지금 밑에가 북한이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2013.5, 4.1, 뭐 2020년 마이너스 4.5. 우리가 저렇다면 아마 경제 망했을 거래요. 쫄딱 망했을 거래요. 그런데 이상하게 2023년에 북한 경제가 3.1% 성장을 합니다. 네. 우리가 충격받았죠. 우리가 1.4였는데 2배 이상이잖아요.
그 왜 그럴까? 이게 이제 2023년이거든요. 네. 여기에 건설업을 한번 보세요. 건설업이 8.2% 성장했죠. 네. 그러니까 건설업이 주도한 거예요. 김정은이 집 많이 짓잖아요. 네. 그러니까 3.1% 성장했는데 바로 그 위에 볼까요? 여기 뭐냐면 전기, 가스, 수도거든요. 아니 건설했으면 전기, 가스, 수도로 동반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거 마이너스 4.7%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죠? 건물은 졌는데 전기, 가스, 수도는 안 넣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지표는 그대로 네.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평양에 70층, 80층짜리 아파트 짓거든요. 네. 근데 전기를 안 넣어준다는 얘기죠. 그 엘리베이터가 안 돌아가죠. 환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로얄층이 고층이 아니에요. 3층에 4층까지가 로얄층입니다. 걸어갈 수 있는 데가. 네. 그러니까 북한의 엘리베이터는 시간제로 움직입니다. 아침 출근할 때, 애들 학교 갔다 올 때, 저녁에. 네. 요 시기 놓치면 못 올라가요. 80층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느 정도냐면은 김정은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뭐 경제 좋다고 뭐 구구절절히 막 말했거든요. 알곡 생산이 108% 성장했다 그러는데 우리 농진청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마이너스 0.8%다. 아니죠. 김정은 말이 틀리죠. 그 다음에 원래 북한의 평균 원화당 1달러가 8,500원 내외거든요. 근데 지난 주말 기준으로 22,000원이에요. 네. 우리로 치면은 환율이 5,000원쯤 하는 겁니다. 3만 원까지 간 적이 있어요. 위안화도 한 1,200원대여야 되는데 지금 3,000원이 넘어요. 경제가 엉망이라는 얘기죠. 더 악화됐다. 더 악화됐죠. 네. 근데 재밌는 게 북한하고 러시아가 지금 밀착을 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이건 2023년 얘기고요. 올해도 부분적으로 성장을 부분적으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의 의미 없는 성장이고요. 그럼 북러 밀착이 북한 인민 경제에는 전혀 영향을 안 준다는 얘기죠. 북한 돈의 가치가 그렇게 뭐 위안화 대비해서도 그렇고 달러 대비해서도 그렇게 계속 폭락했다면 뭐 폭락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거 뭐 망한 거죠. 몇 100% 이상인데 예. 그러면 러시아로부터 받겠다는 우리 군인들 보내갖고 받겠다는 그 돈조차도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네. 러시아하고 북한은 상호 루블화 결제에 합의했어요.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도 돈을 루블로 받아요. 러시아가 달러 없으니까요. 예, 달러 묶였으니까요. 없죠. 예. 네. 그러면 주말에 그 이제 사장들이 노동자 데리고 온 사장들이 길거리 나와서 달러로 환전해 가요. 그러니까 러시아 파병된 인민군에 대한 대가는 루블이거나 네. 아니면 현물일 거예요. 네. 석유, 밀가루, 비료 이거 3대 수출국이거든요. 네. 네. 그럼 석유만 줘도 좋지 않느냐? 석유도 일종의 생태계예요.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압록강 제일 맨 밑에 태평만 댐이 있거든요. 그 댐 밑에 송유관이 북한으로 연결돼 있거든요. 이 송유관에 의존하는 인프라가 구축돼 있거든요. 근데 러시아에서 항구로 준다 해도 이걸 옮길 수가 없어요. 유통체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러시아가 석유를 줘도 이 인프라를 만드는데 몇 년 이상이 걸리거든요. 이거 온기가 전해지지 않는 거죠. 밀가루, 북한 밀가루 주식이 아니거든요. 밀가루 가격은 좀 안정돼 있어요. 들어온 것 같아요. 네. 비료는 써봐야 내년 가을에나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북러가 그렇게 밀착했는데 2023년 기준입니다만 북한의 교역에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98.3%예요. 더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러시아는 산업이 없어요. 채취 산업으로 팔아서 돈 들어오면 금융산업 먹는 거 사오는 거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초코파이 도시락면이 러시아 국민 음식 된 거예요. 네. 올해는 북중 교역이 5% 정도 감소했어요. 지난해 2024년에. 왜냐? 북러가 밀착하니까 북중 관계는 자연히 악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러 밀착은 북한 경제에는 이게 전혀 호재가 아닌 거죠. 오히려 악수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라고 말하지만 중국이 공산주의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네. 공산주의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소득 배급이죠. 정부가 가져가고 배급 주는 게 아주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북한은 그래도 조금 유지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데 이제 뭐 다 무너진 거예요. 복잡해요. 그러니까 북한은 근데 이게 무너지면 예. 아까 말씀하신
시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그러거든요. 그게 배급 체제예요. 네. 그러니까 물건 만들면 다 가져가고 대신 국가가 생활을 보장해 주는 거거든요. 배급 체제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줄 양이 있어야 돼요. 소련은 마지막까지 배급이 나왔어요. 굶는 사람 없었어요. 네. 제가 마지막까지 배급 받았거든요. 네. 근데 북한은 고난행군 94년부터 98년 기간, 왜냐 90년에 사회주권이 붕괴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 간의 특수관계가 깨져버리고 사회주의라는 진영이 부서져 버리니까 북한이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수십만 명 이상이 굶어 죽는 위기가 오니까 그때 배급체계가 완전히 붕괴됩니다. 네. 그러니까 평양의 중심가에도 사람들이 굶어 죽었어요. 남녀노소 빈부 차이가 없이 굶어 죽었어요. 갑자기 배급이 오다가 딱 끊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이후로 각자 도생, 장마당이 활성화됩니다. 네. 북한 당국도 어차피 줄 수 없으니까 니들이 월급을 올려주고 물건을 사 먹어라 이 시스템으로 바뀌어요. 그럼 장마당이 커집니다. 남북관계 좋으니까 우리 쪽 자원이 많이 들어가고 개성공단 있고. 그런데 배급 차이가 완전히 사라졌냐? 그건 또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깨졌지만 잘 나가는 집단들은 배급 체제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공장이 잘 돌아간다. 그럼 이 공장은 공장 단위로 배급 체제가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북한의 기업 지배인은 네. 이 배급 체제를 잘 유지하는 게 이걸 호방 사업이라고 하는데 네, 네. 이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잘 나가는 공장이 배속된 사람들이에요. 요건 기업 단위로 돌아갑니다. 그다음에 군대도 배급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특수계층들, 제2경제라고 하는 군수공업들 이런 데는 배급이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배급을 받는 사람들은 특권층인 거죠. 잘 나가는 거죠. 근데 아닌 사람들은 배급이 있지만 그건 명목이에요. 명목이 있고 준다고 해도 몇 달 만에 한 번 준다든지 아예 안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와야 된 상태에서 배급인 듯 아닌 듯 각자 도생의 세계로 살아가는 게 바로 장마당이에요. 근데 김정은은 또 무슨 짓을 하냐면 이번에 전원회의에서 퇴행을 해요. 그나마 장마당이 북한 경제를 지탱을 해왔는데 이제 더 위기에 처하니까 국가에 대한 통제권을 더 강화합니다. 네. 그러니까 장마당의 자율성을 점점 제거해요. 이번에 전원회의 23일부터 27일까지 했거든요. 12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가의 계획성을 강화하라. 국가의 통제권을 강화하라. 국가의 가격 결정권을 강화하라. 이게 계획경제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 좀 더 과감한 개혁 개방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계획 경제를 그러니까 자원이 희소하니까 더 빨아가겠다는 거죠. 자원들을 국가가. 그러니까 이거는 더 퇴행하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공산주의 원리대로 되겠습니까? 뭐 사실상 끝난 이데올로기인데 그렇지만 어쨌든 소득을 가져가고 그걸 배급해주는 시스템을 흉내라도 내고 형식이라도 갖추고 있다면 재정은 어디서 옵니까? 세수는 어디서 거칩니까? 재정이 네. 바로 이제 아예 재정을 처음부터 할당을 하는 거죠. 처음에 이 세수로 오는 것도 있어요. 네.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처음부터 국가 예산에서 네. 국가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각 기업소에 분배를 해버리는 거죠. 아, 기업, 정부의 예산은 어디서 오냔 말이죠. 세수가 없는데. 다 계획경제, 그러니까 적어도 국유산업에서 나오는 적어도 소득. 모든 건 다 비공식적으로는 개인 소유도 있지만 네. 국가 소유니까 산출을 모두 국가가 가져가는 거죠. 가져가고 개인들에게 나눠준 거고 네. 남는 부분들을 계획 부분에 배분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장마당이 커지니까 이제 여기에 자리세, 네. 조세, 준조세 이런 걸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재정 개념이 지금 생기기 네, 시작했어요. 네. 조세 개념이. 그런데 이 장마당이 지금 오히려 커지는 게 아니라 퇴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딜레마는 뭐냐면 장마당을 활성화시키면 자기들이 벌어먹고 사니까 국가가 책임을 안 져도 돼요. 근데 노동당의 경제 독재 권력이 시장으로 이전되잖아요. 네.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마당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시장처럼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일종의 그레이 마켓이에요. 블랙 마켓 아니면. 네, 네. 그러니까 장마당은 커지는데 이게 조세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겠죠. 뇌물의 네. 사슬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북한은 뇌물 없으면 안 들어갑니다. 북한에 이런 말도 있어요. 뇌물은 인간의 도리이다. 이런 말도. 그 다음에 무슨 월간 투쟁, 무슨 달 그러잖아요. 과학의 달. 거기 맨입 반대 월간 투쟁이라는 달도 있어요.
맨입으로 오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커지면 이게 투명성으로 국고로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이게 첫째 부정부패, 그러니까 사금융, 그러니까 사적인 축제 쪽으로 다 들어가 버려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달러라이제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북한 돈의 가치가 없으니 사람들이 달러로 교환을 해요. 그러니까 국가의 통계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겁니다. 네. 합체책에. 그럼 어느 가난한 나라는 늘 네. 나타나는 그러니까 현상이죠. 그 달러라이제이션을 막으려고 별짓을 다 하는데 경제가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그리고 또 하나는 2009년에 화폐 개혁을 한번 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안 하고 내일부터 돈을 새 돈으로 근데 10억 원이든 100억 원이든 관계없이 1인당 10만 원만 바꿔준다. 어마어마한 돈이 증발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장 자본을 그냥 수탈해 버린 거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머릿속에 는 사람들은 북한 원하는 언제든 휴지다. 목숨 걸고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금 또 달러가 치솟는 이유 중에 하나가 두 번째 화폐 개혁을 한다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안 내놓는 거죠.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경제는 어마어마하게 결란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서 출산율 낮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저개발 국가 가난한 나라는 출산율이 낮아지지 않는 이유가 그 아이를 낳으면 그게 노동 생산성이라서 농사도 짓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급도 많이 줄어들고 그러면 오리라도 기르고 농사라도 지어야 할 거 아니에요. 밭에 뭐 보리라도 뿌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애를 낳게 돼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북한의 자료가 없으니 탄자니아가 북한하고 유사하거든요. 지표가. 그 탄자니아 지표를 갖다 시뮬레이션 하거든요. 근데 탄자니아는 underdeveloped, 발전이 안 된 저개발 국가고 네. 북한은 developed but failed, 사회주의 중진공업국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네. 탄자니아는 문맹률이 높지만 북한은 문맹률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고도로 발전, 그러니까 사회주의 중진공업국까지 갔다가 무너진 거기 때문에 수준은 탄자니아와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발전된 사회주의 중진공업국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네. 주민의식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70년대는 우리보다 냉장고 보급률 높았다는 거 그럼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탄자니아가 뭐 농사 생산성이 떨어진다. 북한은 첫째 기계화돼 있거든요. 트랙터가 고장났고 트랙터용 기름이 없고 농업용 전기가 없고 농약이 없고 비료가 없어서 생산성이 없는 거예요. 탄자니아는 아니죠. 네. 아예 개발이 안 아무것도 돼 있죠.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은 다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이게 다 망가진 거예요. 시스템이.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아프리카의 저개발 국가와 수치는 같지만 GDP는 그건 아니다. 수준은 상당히 높다. 민도. 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아이를 낳는 게 오히려 얻는 것보다는 비용 측면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노동력으로 네. 활용이 되는 게 노동력으로 아니라 얻는 것보다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그 노동력이 쓸 데가 없거든요. 네. 그 정도가. 탄자니아는 그냥 땅 파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쉽게 말하면. 탄자니아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니라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근데 여기는 아니거든요. 일종의 취업 구조거든요. 탄핵 관련해서는 또 갑자기 북한 언론이 조용하죠. 이건 뭘 이렇게 의미하는 12월 거예요? 1일, 2일, 3일, 4일 매일 남쪽 보도했거든요. 네. 근데 5일부터 보도가 전혀 없어요. 10일까지. 그러니까요. 아예 없습니다. 네. 그러다 10일, 10일 이틀 보도했어요. 그러다 또 조용하다가 16일 보도했어요. 우리가 탄핵안이 통과됐다는 거는 보도를 했습니까? 16일 날 했어요. 네. 그것도. 그다음에 계속 안 하다가 1월 3일 날 보도했어요. 그러니까 탄핵 사태 한 달 동안 한 달 이상 동안 네. 북한은 딱 4일 보도했어요. 간략하게. 그러니까 여기하고 엮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리고 여기를 보여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대통령을 탄핵을 해? 대통령 임기가 있어? 시위도 해? 이게 있고요. 두 번째, 옷은 여자들 머리가 저렇구나. 신발은 저런 거 신어? 청바지가 저렇구나. 건물은 왜 이렇게 높아? 차는 왜 이렇게 많아? 이게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 그러니까 북한 당국이 원하지 않던 효과. 제일 큰 게 뭐냐면은 지도자 임기가 있고 쫓아내는구나. 네. 우리 수령은 죽을 때까지 하는데. 그다음에 화나면 나가는구나. 시위도 하는구나. 이게 싫은 거죠. 알겠습니다. 자,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북한 동향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